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반도체 3대 학회라고 유명한 ISSCC라는 학회가 있죠.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연사들이 기조연설을 수행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AMD의 리사수 박사님께서 이 반도체 전체 트렌드를 이 70년을 꽉 차게 요약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만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표 내용들 보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Innovation for the next decade of compute efficiency. Compute efficiency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AMD가 지향을 하는 부분이 바로 드러나죠. 바로 효율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뭐 전력 소모를 많이 해가면서 성능을 높인다라기보다는 결국 탄소 배출, 넷제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AMD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AMD 공식 발표 있죠. 거기에서 발표하실 때는 이 리사수 박사님 굉장히 당차고 아주 깔끔한 발표를 해주시는데, 이번 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로 대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셔서 그런지 조금 좀 많이 버벅거리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용이 너무 다 좋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SCC라는 요 학회가 70년 동안 진행되면서 반도체의 이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NPN 구조의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반도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과 10년 전에 AMD가 내놓은 이 모바일 APU, 우리가 APU 하면 이제 CPU와 GPU의 합친 SoC를 AMD는 특별히 APU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무려 13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안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0과 1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트랜지스터들이 여러 가지 번복이 되면서 어떤 것들은 계산을 하는 로직, 또 어떤 거는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러한 반도체를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 0과 1을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 그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쿼드코어의 4스레드 이렇게 구성된 APU가 13억 개였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무려 9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에픽 서버, 4세대 에픽 서버 CPU의 경우인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비교군이 되겠는데, 96개의 코어, 192스레드까지 올라왔으니까 20년 전에 이 펜텀 시절 클락수를 계속 높여가던 거에 한계가 부딪힌 다음에 코어 수를 늘리고,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트랜지스터를 계속 받고 CPU 아키텍처를 바뀌어가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싼 SRAM, 이 캐시 메모리가 4MB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86MB까지 들어가니까 이 집적도는 물론이고 이 트랜지스터 개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제조 쪽만 살펴보더라도 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32나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나노, 6나노를 섞어서 패키지하는 기술, 그리고 향후에 4나노, 3나노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따로 가져오게 되겠는데, 이렇게 트랜지스터 개수가 다양한 제품들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저 끄트머리, 무어의 법칙에 따라 점차 그 끄트머리가 약간 기울기가 누워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다양하게 리사수 박사님이 얘기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정량적인 이 트렌드의 데이터가 저는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서버 쪽 컴퓨팅을 살펴보면서 이 성능 트렌드를 살펴본 것인데요. 기준은 일단 제가 사파이어 레피즈에서도 얘기 드렸던 이 서버 2P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산 능력이 있겠지만 일단 이 저기 스펙 인트레이트라고 돼 있듯이, 스펙이라고 하는 이 그 조직이 있죠. 스탠다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커퍼레이션이라고, 정수용 연산 처리를 했을 때의 이 컴퓨팅 파워가 얼마 되느냐. 여러분 이 세로를 잘 보셔야 할 것이, 이 세로가 그냥 10, 20, 3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이에요. 10 다음에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그어놨지만도 저게 실제로 로그로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되겠으니까 2.4년에 2배씩 성능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속도죠. 물론 2020년대에 와서는 조금 더 이제 뭉개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도 저러한 타깃으로 계속 이제 늘려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버 기준으로. 이거는 CPU만의 얘기가 아니죠. GPU 얘기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가장 하이엔드급 탑 슈퍼컴퓨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GPU에서 이 플로팅 연산, 흔히 부동소수점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실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가플롭스 단위로 살펴보았는데 30년 전에 테라 스케일이었는데 지금 무려 엑사 스케일이고, 향후 10년 동안 봤을 때는 제타 스케일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GPU에서 이만큼 많은 실수 연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요건 또 1.2년마다 2배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엑사, 제타 요
요 부분, 요 단위가 좀 안 와닿으시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단위가 이제 기가 10의 9승이고 테라가 10의 12승인데 엑사는 이것보다 100만 배 많은 스케일이죠.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이 테라 스케일보다 100만 배 많은 게 현재 수준 엑사 스케일이고 향후의 제타 스케일은 그것보다 1000배 높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롭스 단위가 이제 기가로 돼 있다 보니까 10의 9승 기가 플롭스니까 기가가 이미 10의 9승이고 거기에다가 10의 9승 기가 플롭스니까 10의 18승에 해당하는 것이 엑사 스케일 규모가 되는 것이 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은 게 바로 AI를 학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가로축도 이 2의 자승으로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2, 4, 8, 18, 39, 70 이렇게 이제 계속 배수로 늘어나고 있죠. 챗 GPT에 들어간 GPT 3.5에 육박하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GPT-3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학습하는 데만 이제 몇 주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협력해서 만든 이 메가트론 튜링 NLG 같은 경우에도 매개 배수가 5300억 개죠. GPT-3나 GPT 3.5보다 3배 수준이나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초고대 AI의 이러한 강력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시간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데이에서 위크로 그리고 월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컴퓨팅 파워 역시도 로그 스케일이 아닌 익스포넨셜하게 따라잡아야 된다는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뭡니까? 바로 전력 소모죠. 이러한 넷제로 시대 때 이렇게 전기료를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게 되면서 컴퓨팅 파워를 늘린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보았을 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이 또 흥미롭습니다. 일단 서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와트당 성능이거든요. 세로축 역시 로그 스케일이 되는데 이 점차 이렇게 약간 수렴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컴퓨팅의 능력 자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똑같은 전력을 쏟아부었을 때의 퍼포먼스의 향상률은 사실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GPU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실수연산, 부동 소수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똑같은 전력에 따라서 효율성이 점차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의 경우에는 똑같은 로그 스케일에 있어서도 와트당 이 성능 부분이 2.2년마다 2배의 효율로 계속 이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5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슈퍼컴퓨터의 랭킹을 매기는데 전력 대비 효율성을 같이 고려해서 이제 순위권을 내놓습니다. 그린500의 이 탑5에 들어간 AMD CPU GPU들이 많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2035년 불과 10년 후만 하더라도 이게 핵융합 발전소의 수준 1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저 어마무시한 제타 스케일의 효율성을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무한히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효율성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성능만 들여다본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혹자는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까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비자용 CPU, GPU를 쓰시는 분들은 전력을 많이 넣더라도 성능이 올라야지 이렇게 관점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AMD가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의 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이미 안대공학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파운드리 공정이 점점 미세화가 됨에 따라서 2018년 이후로 이렇게 약간 꺾였죠. 주황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 반도체 집적도 덴시티가 될 텐데 핀팩 구조를 도입해서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점점 미세화되면서 다시 또 3나노 갔을 때 그리고 2나노 갔을 때는 또 GAA라는 구조를 쓸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든 면적을 확보해서 선폭 기준으로 마치 3나노, 2나노 수준으로 집적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계속 파운드리가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로직 쪽에 이 슈링크 되는 부분이 이 무어의 법칙 한계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길기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부분이 바로 이 로직 부분, 트랜지스터 로직 부분이 되겠는데 로직 부분은 그래도 슈링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IO 부분은 이 10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줄면서 이 IO 부분이 계속 줄지 않는다고 제가 이전 채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IO 부분에 대한 슈링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로직을 일단 먼저 살펴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O 쪽에서 실제로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살펴보면은 이 실제로 이 전송하는 스루프당 전력을 얼마나 쓰는지를 봤더니 비트당 이게 쓰는 에너지 자체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bit을 보내는데 들이는 에너지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데 전력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오른쪽 보시면은 저기 가로축이 채널 로스 앳 나이퀘스트라고 돼 있죠. DB로 표현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집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호를 보낼 때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섞이겠죠. 우리가 이거를 채널 컨디션이 좋지 않다.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로스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채널 로스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채널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신호를 보내는 게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에 되겠습니다. 세로 쪽에 FO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얘기하죠. FOM이라는 게 예를 들어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성능이 빠른 것도 좋은 거고 스루풋이 높으면 또 좋겠죠. 근데 파워가 높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을 여러 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FOM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FOM 수치가 이 채널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고 보면은 저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수렴되는 형태로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로직과 IO를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메모리를 봐야 되는데, 메모리의 이 액세스할 때의 파워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접근을 할 때마다의 전력 효율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메모리에서 이 밴드위스를 점점 늘려가면서 전차 메모리가 데이터를 많이 보내줘야 된다, 이러한 수요의 전력 효율 자체는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컴퓨팅 파워는 계속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효율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직 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메모리에 사용되는 파워라든가 IO 이피션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이 효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계산을 할 때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거,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를 할 때 에너지를 줄이는 거, 마지막으로 IO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에너지를 줄이는 거, 이 세 개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해결이 되는 차세대 구조를 앞으로 10년 동안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피션시 자체에 대해서 AMD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꺼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서버용 CPU, GPU, 그리고 소비자용 CPU, GPU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하나 지금 탑재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기술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먼저 살펴보실 것은 AMD가 이 업계 표준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애초에 AMD가 인텔보다 훨씬 더 CPU가 많이 떨어질 때도 계속 뭐 남들도 얘기 안 하는 APU 이런 걸 얘기하면서 CPU와 GPU를 일찍 결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가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추구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젠2, 젠3, 젠4 아키텍처로 넣어보면서 새로운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통한 혁신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로직에서의 계산, 그리고 밴드위스에서의 계산, 전체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혁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끌어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AI 연산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버 컴퓨터 쪽에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한다던가 할 때 특정한 연산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노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로축을 보시면은 결국은 전력 대비로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업계 표준과 2.5배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율을 이끌어낼 때에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제 연산, 특화된 연산을 지원하는 하나의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NVIDIA GPU를 쓰다가 자기들이 그냥 도저 컴퓨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AI 연산에 특화된 도메인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AMD도 내부적으로 어떤 연산을 할 때 AI는 AI대로 계산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쪽은 또 다른 쪽으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를 가져가서 성능을 다 끌어올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전부터 이제 탑재해온 칩넷 구조를 좀 이제 스테이블하게 정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러한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린 500 있죠. 슈퍼컴퓨터 탑 500 목록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에 AMD가 파워 측면에서는 이 탑 5 안에 4개나 있는 그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D 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보면 늘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2D, 3D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5D는 뭐냐. 그러니까 3D 칩 같은 경우는 결국 칩을 이렇게 적층을 시키는 거죠. 쌓아 올려가지고 만드는 3D V캐시 기술이라던가 AMD에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2.5D는 비슷한 형태예요. 인터포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칩들을 연결을 하는 구조이고, 마치 애플의 M1 울트라라든가 아니면 인텔의 이제 EMIB라든가 칩들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연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D는 아니고 이제 옆으로 확장하니까 이제 또 2D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하니까 2.5D라고 학계에서 많이 쓰고 있죠. 산업계에서도 쓰고 있고. 이렇게 인터포저를 이용해서 통신 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3D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점차 인터포저나 아니면은 이 3D V캐시 등이나 각각의 이 칩 간 인터커넥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구조를 찾아가면서 전력은 저런 구조로 점차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층하는 구조에서의 이피션시가 그래프로 보면은 정말 이제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그냥 패키징 기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물론 이제 세로축이 지금 리니어 스케일이긴 하지만도 3차원으로 스태킹을 하면서 이 효율이 지금 50배 가까이 되었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 고급 패키징까지 다 고려를 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파워를 이 50배 가량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별로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별로 이게 최적화를 해 놓으면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잘 이제 배치만 해주면은 그걸 빠르게 성능을 올릴 수가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파워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MI300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이 3D 스태킹을 이용하고 5나노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이 통합 메모리를 관리하면서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장점을 다 활용한 새로운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AI 퍼포먼스도 확 올라가는 게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딱 맞춰갖고 그걸 빡 끌어올리고, 그리고 전성비도 같이 오르는 효과를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3D CPU, GPU 이러한 통합적인 구조에 대해서 점차 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같아요.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는 사실 애플이 이미 이제 M1 칩 설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전성비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을 한 바가 있죠. AMD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떠한 기회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한 것이 되겠는데, 이제는 CPU 혼자서 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측면에서도 뭔가 빨리 계산을 해줄 거는 빨리 해줘서 전달하는 걸로 해서 성능을 더 높이는 것을 꾀하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팅 하는 것과 메모리를 같이 통합을 한 다음에 메모리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빨리 처리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떠먹여 주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SoC를 설계를 하게 되니까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데이터를 밴드위스를 넓혀가면서 많이 보내주면서 동시에 메모리 영역에서 이미 계산을 해서 저쪽으로 CPU에 보내준다. 그럼 CPU 로드가 훨씬 더 덜 걸리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성능 바틀렉이 되는 CPU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미 계산을 해서 보내주니까 IO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이 효율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파워도 더 많이 줄여들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속통신이 필요하니까 이 IO 효율성을 계속 향상시킨다는 부분, 요거를 칩넷이나 패키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광통신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서 광통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모놀리식이라는 한 번에 칩을 딱 만드는 구조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러 가지 3D로 패키징 하면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전송할 때 이 채널 상태, 선로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갈 때 이 노이즈가 많이 섞이게 될 거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에너지를 더 올려야지만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R이 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전력 소모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광통신을 이용하면은 뭔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칩 투 칩 인터페이스로 UCI를 고려를 하고 있고, 서로 컴퓨팅하는 코어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이종의 형태의 코어들이 많이 박히게 될 겁니다. 적재적소에 원하는 것, 흔히 요즘 이제 P코어, E코어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파워 전체를 계속 소모를 많이 안 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은 이제 적재적소에 자기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딱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 메모리도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패키징을 잘해서 향후에 이러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AMD는 적어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제타 스케일의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고려해 가면서 핵융합 에너지만큼 많이 쓰이는 저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로서 패키징 기술을 일단 들었고, 거기에 메모리나 이 IO 이피션시를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AI를 활용한 HPC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I가 학습 속도가 뭐 몇 달에 걸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론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용하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가속시킬 수 있는 이 성능 향상이 있으니까 기존의 컴퓨팅 방식을 이제 뛰어넘는 새로운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성능과 파워 모두를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 방향으로서 AMD가 지향한 대로 그냥 성능만 막 올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굉장히 짧게 진행되었고 저도 영상을 굉장히 짧게 만들긴 했는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살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일단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함께 가져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트렌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식대로 해서 이러한 목표를 만들어 나갈 거다 하는 이제 야심찬 발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ISSCC가 이제 70주년이나 되면서 굉장히 이 반도체 역사를 함께 해왔는데 정말 이제 격세지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향후에 반도체가 어떻게 더 발전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AI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회사들의 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AMD와 인텔 그리고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